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2시 가장 어둡고 가장 취약한 시간을 노렸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 8일 만에 결국 참전을 결정한 건데요. 현재 전황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범철 박사. 심야의 망치 작전이었어요. B2 폭격기가 미국 미주리주 기지에서 그러니까 몇 차례 공중 급유를 받아가면서 저렇게 37시간 동안 쉼없이 이란으로 날아갔어요. 이란의 포르도 그리고 나탄즈에 총 14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고요. 또 잠수함에서는 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파한이란 나탄즈라는 지역을 향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고요. 이 GBU-57 벙커버스터 이거는 이번에 실전 사용이 처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벙커버스터는 존재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도 더 깊은 곳으로 이제 파고 내려간 거죠. 네. 과거에는 뭐 20m, 30m 수준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새롭게 개발한 게 GBU고요. GBU-57은 한 번에 60m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두 발까지 하면은 120m까지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B2 폭격기, 전략 폭격기거든요. 네. 그것이 한 번에 날아가서 작전한 것도 역대 2번째로 긴 거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작전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긴 작전이었고 그런데 규모로는 이번에 한꺼번에 7대가 갔잖아요. 예. 역대 최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초로 GBU-57을 사용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요. 조금 전에 신범철 박사가 설명한 B2 폭격기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때리고 난 뒤에 작전 수행 후에 B2 폭격기가 저렇게 미국 공군 기지로 복귀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작전에서 트럼프의 기만 전술도 눈에 띕니다. 무슨 얘기냐면 허지연 변호사. 그러니까 이란한테는 한 2주 정도 협상 시한을 주는 듯하다가 바로 공습을 또 하고 이번엔 미끼 전투기까지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2주 말미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시간을 주는 척하면서 허를 찌르는 그 작전에 더해서 실제로 미끼를 이용해서 교란시킨 작전까지도 사실상 성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2개로 나누어서 이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부대와 편대와 동쪽으로 가는 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서쪽으로 가는 편대가 애초에 공중급유를 계속 받아가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괌이나 인도양 기지를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소음을 내면서 교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이동을 했다고요. 비교적 눈에 띄게. 그런데 네. 이게 미끼였던 거죠. 이른바 디코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냥을 할 때 잡는 눈속임 새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 미끼에 속아서 실제로 동쪽으로 갔던 폭격기 편대가 공격을 하는 것인데 벙커버스터를 싣고 표적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걸 눈치를 채지 못하고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동쪽으로 날아간 이 비투기 7대가요. 벙커버스터를 장착을 하고 포르도와 나탄즈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12기와 2기를 각각 투하했거든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로 구멍을 뚫으면서 아래쪽까지 파괴를 하는 그런 걸 무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하에 핵물질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지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떤 표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벙커버스터를 싣고 갔고 이게 처음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 그 영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잠수함들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스파한 시설들을 막 공격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혼을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B2기를 막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서 주의를 끌고 그런데 실제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으로 보내는 이른바 성동격서식 전술을 펼친 겁니다. 자, 이란은 이런 기만 전술에 허를 찔려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As the Operation Midnight Hammer strike package entered Iranian airspace, the U.S. employed several deception tactics, including decoys. All 3 sites sustained extremely severe damage and destruction. 자,
미국의 이런 연막 작전 결과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위성 사진은 공습 다음 날에 포르도 핵시설에 생긴 구멍입니다. 여기에 미국은요, 벙커버스터 12발을 떨어뜨렸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은 총 6군데 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발을 맞았는데 구멍은 왜 6개만 있는 거냐 의아하실 텐데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GBU는 뭐냐면 유도폭탄이라는 얘기예요. GPS 장치와 레이저로 딱 지점을 맞춘 다음에 요 GPS 장치로 하면 여기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오차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60m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 100m, 200m에 있어도 60m 정도에서 터지면은 그 진동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장기관이 파열이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12발을 쐈다고 그러는데 구멍은 6개거든요. 그럼 한 구멍당 2발을 쐈다는 얘기예요. 내부는 엉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60m까지 뚫고 내려가서 터지는 초대형 폭탄을 그야말로 한 자리마다 2번씩 쐈으니까 내부는 초토화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 네. 그러니까 낙하 지점도 또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골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기구입니다. 지하에 핵시설이 있잖아요. 지하에 핵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저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흙으로 덮여 있어서 잘 몰랐는데 네. 원래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찍힌 사진에 보면 환기구가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벙커버스터를 포로도 핵시설의 환기구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했다는 겁니다. 네. 환기구라고 하는 건 암석을 뚫고서 구멍을 낸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탄이 투하될 때 훨씬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것도 두 개씩을 한 곳에 계속 집중해서 때린 이유는 더 깊숙이 내려가라고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암석에 막혀서 폭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반이 이미 관통된 상태로 만들어진 환기구를 집중 공격을 했고요. 구조적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저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간 폭탄은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혔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범철 박사, 의문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트럼프는 주요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출입구만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핵시설 외부에서 방사능 수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모두의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그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시설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핵 능력 자체를 갖다가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작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란이 사실은 저농축에서 고농축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무기급 농축 우라늄은 못 만들게 하는 그 과정을 파괴시키겠다는 거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환풍기 쪽을 통해서 깊숙이 가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폭파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점을 강조한 것이고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0kg 내외의 고농축 우라늄, 무기급은 아니더라도 고농축 우라늄은 자기들이 따로 보관했다. 그거는 피해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일 거고요. 예. 또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피해가 크다고 하면은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과장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아무튼 IAEA의 평가까지 더하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까지 미국이 완전 파괴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파괴가 됐다면 거기 인근에서 이렇게 저희가 포집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분자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농축 우라늄이 파괴됐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IAEA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생각했던 군사작전의 목표는 네. 초기적으로는 완성을 했다고 보지만 그것이 이란의 핵을 완전히 다 제거한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상의 여지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까지는 완전히 좀 제거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기습에는 성공을 했지만 뭐 고농축 우라늄까지 없애는 작전까지 성공했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공습 전에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실제로 위성사진으로 포착됐어요. 네, 조금 전 그 구멍 6개 난 곳을 찍었던 한 그 미국의 민간 그 위성 업체가 찍은 사진입니다. 19일 날 찍힌 사진과 20일 날 찍힌 사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포르도 지역인데 핵시설 진입로 앞에 의문의 트럭이요, 한 16대 정도로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현지 시간 19일인데 예. 다음 날 찍은 거를 보면은 그 트럭들이 좀 이동해서 그 16대 쭉 써 있는 것들이 몇 대가 다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은 핵물질을 이동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 트럭이 혹시 핵물질을 이동시킨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뭐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또 이동시킨 거 아니냐 이런 예. 관측도 나오는데 전문가들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심 분리기라는 것이 지름 50cm에 뭐 1.5m 정도 높이 그런 것들이 뭐 수천 대, 많게는 만 대에서 2만 대, 수만 대인데 그게 보통 이동시키려면 대규모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자체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핵물질을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신범철 박사 설명대로 그러니까 이번 공습에도 이란의 주요 핵물질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을 좀 눈여겨볼게 여기 지하 핵시설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60%가 몰려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포로도보다 사실 더 깊고 여긴 벙커버스터도 안 쓰였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이 더 공격을 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요. 저런 지역까지 마비시키려면은 전술핵을 사용해야 돼요. 전술핵을 사용하면은 전술핵의 폭발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일대 지진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하 시설이 다 붕괴되는 그런 군사적 옵션이 있는데 이것이 핵무기다 보니까 아무리 전술핵이라고 하지만 핵무기다 보니까 미국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도 제한적인 목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아마 이스파한 지역은요, 그 입구라든가 예. 관련 시설을 갖다가 다 폭격을 해서 붕괴시켰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가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한적인 목적의 군사작전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갖다가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이란은 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요, 조금 전에 공습 직후에 응징당해야 한다면서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란은요, 이스라엘 또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 40기를 발사를 했고요. 1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이란 정권의 교체를 저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기습을 당한 이란은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반격에 나설까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가장 쉽게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기는 해요. 이란에 그 대해서 경제제도 가해질 수도 있고요. 물동량 자체가 이제 멈추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현실적인 카드는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대한 공습이거든요.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중동에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아니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 여기 기지들까지 4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지금 이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짧은 곳에, 그러니까 지금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데는 단거리 미사일로는 충분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중거리 미사일의 보유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거리 미사일로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유량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드론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네. 공격용 드론들로 미군 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사실상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란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복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대장 암살 당했을 때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110명 정도의 미군을 살상하는 그런 실제 공격을 감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공격 가능성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뭐 전쟁과 관련 없는 다른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나와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지금 전투기라든가 급유항공기 그리고 칼빈소, 니미츠호 같은 항공모함들을 다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중동 지역에 사실상 무력을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주의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 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다는데 그럼 진짜 할까요, 이란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 수송량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가 지금 수출되는 통로를 보면 전 세계의 원유 소비량의 약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액화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LNG도 소비량의 20%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동에서 오는 원유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여기서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본인 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것도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저걸 완전히 봉쇄했을 때 과연 올 수 있는 본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폭이 제일 좁은 곳이요. 약 33km 정도 되고요. 네. 그 수심이 낮아가지고 큰 유조선이 지나려면 해로가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해로가 제한적인 내용 중에 가장 깊은 곳으로 뭐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큰 유조선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란의 그 영유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란이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당장은 그렇게 결정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추후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국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테러라든지 예. 암살이라든지 아니면 미 본토에 대한 테러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무장 정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정파들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범철 박사, 사실 뭐 궁지에 몰리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 봉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유가 폭등하고 사실 세계 경제 휘청이는 건 물론 우리한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죠.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원유의 70%가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유가가 환율하고도 연결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원유 수송로고 우리의 선박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봉쇄됐을 때 우리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또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은 거는요. 신냉전을 촉진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고 북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외교적 경로로 빨리 네. 해소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남희 기자, 네. 호르무즈 봉쇄에 대비해서 우리 청해 부대가 투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에 우리 선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0여 척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가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란이 만약에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선박을 정말 보호하겠다. 그래서 인근에 파견된 청해 부대를 투입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청해 부대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한국 선박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긴급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